안녕하십니까? 통일 그러면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염원이자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엄숙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때를 맞추어서 최초의 남북 협상의 대표로 현장을 다녀온 바 있으신 원로 정치인이신 송남원 선생을 모시고 40여 년간 조국의 허리가 잘리운 채 넘지 못하고 있는 이 분단의 현실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고 그리고 통일에 대한 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송 선생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건강해 보이셔서 아주 좋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직도 서재에서의 해방 3년사 네. 그 자료를 정리하느라고 네. 바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 격동의 시기를 정치 일선에서 보내오신 원로 정치인으로서 최근에 그 활발히 일고 있는 통일 논의를 보시면은 감회가 누구보다도 깊으시겠습니다. 지금 해방이 된 지 40년이 됐는데 네. 아직도 그 당시에 되풀이되던 통일 논의가 네. 40년 후에 되풀이되는 데 대해서 네. 마음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최초의 남북 협상이 된 그 역사의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이제 몇 분이 남지 않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당시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을 한편 살펴보고자 당시의 일을 좀 여쭤보겠습니다마는 48년에 남북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우리의 정치 상황은 어떤 편이었습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 네. 대부분 이 해외에서 지도자들이 많이 입국을 했는데 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카리스마적으로 존경하던 세 분의 네. 지도자, 네. 즉 이승만 박사라든지 네. 백범 김구 선생, 네. 또 우사 김규식 박사, 네. 이 세 분의 그 정치 노선, 네. 또 이 세 분의 영도 양식이 네. 그 당시에 하나의 그 민족의 진로를 네.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습니다. 네. 남북 협상을 하자 하는 제안은 어느 쪽이 먼저 했습니까? 그 세 분의 정치 노선이라는 것이 네. 한 분은 이승만 박사는 처음부터 남쪽만이라도 우선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 네. 또 백범 김구 선생은 신탁 통치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네. 임시정부의 법통을 살려서 네. 자율정부를 수립해야 되겠다는 주장. 네. 거기에 비해서 김규식 박사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네. 우리가 미소 양국의 하나의 제약 속에 있는 만큼 네. 삼상회의 결정에 의해서 통일정부가 수립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이러한 관계였었는데 네. 1차,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좀 더 실패에 돌아가고 네. 결국은 남한만의 네. 선거에 의해 가지고 국토 분단 또는 민족의 분열이 예견됐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단독 정부 수립이냐 네. 또는 통일 정부를 수립하느냐 하는 문제가 국내에 좀 말하자면 상당한 지금 현재 60 학생 운동 이상의 소용돌이가 벌어졌었죠.
그래서 네. 국내에서는 대충 아까 얘기한 대로 세 갈래의 통일 노선, 네. 세 갈래의 통일 정부 수립, 민족 통일의 노선이 있었지만은 김규식 박사 노선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이해한다는 주장을 했지만은 그것마저도 미국이 유엔을 통한 통한 방법이라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네.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의한 통한 방법을 포기하고 이것을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했다 이게요. 네. 유엔으로 이관하니까 유엔은 1945년 47년 네. 11월 14일에 유엔 총회에서 남북을 통한 총선거에 의해서 네. 통일정부를 수립한다. 음흠. 거기에 비해서 그 당시는 이미 미소 간의 냉전이 벌어져서 네. 대립 관계가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미국 안을 반대하고 네. 남북에서 미소 양군이 철수를 한 후에 한국 문제는 한국 사람에게다가 맡기자. 네. 뭐 이렇게 이제 대립이 되는데 네. 유엔은 남북을 통한 총선거로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네. 이래가지고 맞섰기 때문에 결국은 유엔 총회에서 결정은 그렇게 됐지만은 소련과 미국 사이는 이것이 한국 문제 해결을 놓고 이 대립 관계가 됐습니다. 네. 동시에 남북을 통한 총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남북을 통해서 총선거를 감시하는 유엔 감시단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유엔 감시단을 조직해서 한국에다가 파견했지만은 38 이북의 북한 당국은 네. 그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38 이북의 유엔 한국위원단이 들어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남한만의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하나의 국토가 분단이 되고 민족이 분열되는 한 중대한 기로였었다. 네. 이렇게 되니까 국내가 전부 소연해지고 그동안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살려서 자율정부를 수립하겠다고 하던 백범 김구 선생도 이제는 신탁통치만 반대하던 관계는 무의미하게 되니까 네. 이제는 민족의 최후 순간에서 이 박사와의 제휴를 끊고 네. 김규식 박사하고 다시 접근이 됐던 겁니다. 네. 이래가지고 유엔 한국위원단이 1948년 1월 8일에 서울에 도착해서 국내 요인들을 전부 다 이제 접견을 하고 그 이견을 구했지만은 거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승만 박사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주장했고 이 두 분은 결국은 단독 정부를 유엔 한의가 단독 정부를 수립할 권리가 없다. 이래서 유엔 한의하고 사이에 약간의 그 자기 이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 후에 두 분 사이에는 그렇다고 하면 북한 당국이 유엔 주재하에 총선거를 보이콧을 하고 난 후에 어떠한 통일 방안이 있겠는가? 우리가 직접 한번 북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모색해야 되겠다. 이래서 김규식 박사가 제의해서 북한 당국에다가 이제 사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일성, 김대봉 두 사람한테다가 이제 서한을 보내기로 하고 이 사실을 유엔 한의회에다가도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유엔 한의회에서도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 편지를 김구, 김규식 두 분이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두 사람한테 보낸 형식으로 해서 1948년 2월 16일부로 그 네.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허. 보내고 났지만은 그 회답은 네. 오기 전에 네. 2월 26일에 레이크 석세스에서 열리는 유엔 소총회에서 네. 감시가 가능한 지역만에서의 선거를 실행한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남한 단독 선거를 한다 이제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국의 운명은 유엔에 의해서 38도선 이남만의 선거를 치르고 여기서 남한 정부가 수립되는 걸로 이렇게 낙삭이 됐던 겁니다. 네. 그때까지 북한에서는 두 분 선생이 보낸 편지의 회답이 없었다가 네. 3월 25일 밤에 평양 방송을 통해서 또 그 이튿날 특사를 통해서 그 기별이 오기를 김구, 김규식 두 분의 서한에 대한 것은 전혀 묵살을 하고 네. 4월 14일부터 평양에서 민주주의 민족전선 결의에 의해서 전 조선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통일정부 수립을 우리가 실현했으면 좋겠다. 막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두 분 선생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국내가 전부 발끈 뒤집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지도자들이 가는 것이 옳으냐 네. 어떠냐 하는 것 때문에 왈가왈부했었는데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공기가 네. 어쨌든 이 민족의 위기에 처해서 두 분 선생은 갔다 오시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그해 4월 19일 김구 선생은 한독당의 대표로 네.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으로 떠났고 김규식 박사는 그것만으로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이전에 김구 선생과 김규식 박사 대표가 갔다 왔지만은 또다시 대표를 보내서 우리가 협상을 하는 마당에서 이쪽에서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 원칙은 뭐냐 하면 5개조 원칙을 북한에다가 또 보냈습니다. 네. 첫째는 여한 형태의 독재 정권도 이를 배격한다. 이건 통일 한국의 미래사입니다. 네. 또 둘째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정권을 수립해야 된다. 네. 또 의아한 나라에도 이 군사기지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 셋째는 양쪽에 주둔해 가지고 있는 왜군은 그 철수하는 방법과 시간과 등등을 모두가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 또 남북의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남북의 총선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 막 이런 5가지 조건을 김일성한테 보내서 김일성이 그것을 승낙을 했기 때문에 김규식 박사는 민족자주연맹 대표 16사람을 이끌고 4월 19일 출발해서 평양을 갔던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의 그 남북 협상에 대한 제의를 김일성 측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로서는 남북 협상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전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쪽 제의는 묵살해버리고 그쪽에서는
전 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대민족 회의를 지난 이야기하잖아요. 네. 또 요즘하게 이야기하는 연석회의, 바로 그 연석회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4월 19일부터 네. 4월 26일까지 사이는 그 연석회의에서 다뤄진 것은 뭐냐면, 그때 얼마나 사람이 모였냐 하면 처음에는 595명이 참가했다가 나중에 645명이나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두 가지, 일부 두 가지, 하나는 양군이 철수해야 된다는 거와 네. 또는 남조선 단독 선거를 반대한다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됐고, 또 27일부터 30일 사이에는 남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라고 해서 여기에서 비로소 통일 정부를 어떻게 수립하느냐 문제를 다뤘던 겁니다. 그것이 4월 30일 공동성명으로 나왔는데, 4월 30일 공동성명에 하나는 양군이 철수를 하더라도 우리 조국에서는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정당 사회단체들이 모아가지고 전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해서 여기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임시정부가 헌법 만들고 뭐도 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정식 정부를 수립하는 막 이런 프로그램으로 되었던 겁니다. 네. 네. 회의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가졌습니까? 회의는 그러니까 연석회의라고 하니까 협상이 아닙니다. 네. 이건 협상이 아니라 네. 연석회의예요. 어허. 그러니까 1000명도 좋고 500명도 좋고 얼마든지 좋아요. 네. 그 사람들이 해서 또 의장 불러서 토의하고 그거 아니고 네. 대표를 뽑아가지고 미리 네. 원고를 적어오라고 해서 그걸 한 10분 낭독을 하고 그 결론은 결정서 기초위원이 따로 있어가지고 네. 그 토론에 의지해서 결정서를 발표하면 그것이 말하자면 그 회의의 결론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 여기 참가했던 사람들은 무슨 여기 이남에서 우리가 보는 회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거죠. 결과는 그러면은 이쪽에서 그 김규식 박사께서 먼저 주장했다는 5개 원칙대로 그렇게. 예, 원칙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한쪽으로는 유엔 결의에 의해서 네. 이미 남쪽에서는 50선거가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아무리 남북이 그 협상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받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실현은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실현되게 하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역사가들이 비평하기를 네. 결국 남북 협상은 북쪽에 말려 들어갔다 또는 실패했다. 네. 하지만은 그 두 분들의 생각이라든지 또는 지금 그 남북 협상을 보는 시각이 또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어디까지나 남과 북의 통일이라는 것은 폭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네. 평화적으로 대화에 의해서 돼야 된다. 네. 그 대화의 첫 길을 열어놨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한 번에 될 수는 없는 게고, 네. 그 여러 차례 돼야 되잖아요. 네. 지금 그 동독과 서독이 지금 저 협상을 하고 있지만은 그 무려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72년 1972년에 브란트가 동독을 방문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동서독 지도자들이 협상을 하는 것이 70회 지금 해도 아직 결론 못 얻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당시에 한 번에 그것이 이르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죠. 네. 예, 그렇군요. 근데 그때 그 직접 평양까지 가셔서 20일간 머무시면서 본 북한의 그 정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북의 그 남쪽은 미군들이 들어와가지고 말하자면 민주주의가 처음으로 이제 그 도입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의 사회 질서라든지 등등이 조금 혼란한 데 비해서 네. 북쪽은 그때부터 벌써 하나 엄격한 통제된 사회를 이루어놨기 때문에 표면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정돈되고 했지만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나 이 자유라든가 무슨 이런 것은 전혀 없는 통제된 사회가 이미 그때 북쪽에서는 형성돼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협상이 지금 보면은 뭐 역사가들이 평가를 한다고 그러지만은 송 선생님 생각에 그때 당시는 실패였습니까? 아니면 만족 당시로서는 실패했다고 실패했다고 보지만은 보십니까?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는데 이제 하나 뜻을 찾아야죠. 그러면 실패했다는 것으로 그 당시에 기울어졌었던 그 결론이라면 김규식 박사라든가 김구 선생이라든가 이 두 분은 어떤 심정으로 그럼 남부 협상을 실패하실 것을 아시면서 강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의 자기들 생애가 네, 민족 독립이라는 것이 자기 생애 최대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네, 이 회담이 네, 성공하든 네. 실패를 하든 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이 민족과 역사에다가 자기義務를 다하겠다. 그걸로 그분들은 족한 겁니다. 그 남북 협상 처음에 하실 때 그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그 남북한이 그 같이 선거를 해서 통일 정부를 이룩한다 이런 그 취지 아래서 남북 회담을 처음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후 곧 김일성이 그 남침을 했거든요. 그때 그 남북 협상에 대한 그 많은 그 말하자면 기대를 걸고 있던 정치인이라든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실망했겠습니까? 그 직접 그 회담에 임했던 대표의 한 분으로서 김일성의 남침을 그 당시 어떤 심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시던가요? 그게 이제 그 아까 설명한 4월 30일 공동 성명 1항에 네, 북쪽의 주장은 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남쪽에서 미군이 주둔해가지고 있는 것이 통일에 지장을 준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빨리 철수를 해야 된다. 네. 주장인데 거기에 뭐라고 적혔냐면 미군 우리 강토에서 양군이 왜군이 철수한 후에도 네. 절대로 혼란이 야기되지 않는다는 걸 보장한다는 문구가 거기 있어요. 네. 했는데 그 이후 불과 2년 이내에 6.25 남침이 6.25 전쟁이 나왔으니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송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그 김규식 선생님과 활동을 같이 해오신 분으로 들었습니다. 김규식 선생님은 어떤 정치가라고 보고 계십니까? 내가 측근에서 모셨던 김규식 박사는 정치가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양심적인 학자, 막 이렇게 평하는 것이 제일 좋겠는데 네. 그 양반의 생애에 있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부딪힌 것이 1919년 1차 대전 끝나고 파리에서 강화 회의가 열렸을 때 한국 독립을 청원하기 위해서 파리에 가서 노력했던 분이 그였고 또 그 후에 1921년 모스크바에서 극동 약소민족 대회를 한다고 해서 역시 또 갔던 분이었었고 그 결과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친다고 하더라도 우리 문제는 우리가 처리해야지 강대국이 우리에게다가 저건 갖다 주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 그 양반이 그렇게 해서 그동안 망명시대에 중국에 있어서 여러 갈래의 그 파벌들이 상당히 그 할 때에도 이 양반은 어디까지나 연합전선 구축을 힘써왔고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신 후에도 역시 연합전선 운동이라는 것이 그 민족자주연맹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던 거지요. 선생님께서는 그동안에 쭉 그 혁신계 정당 활동을 해오신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해서 그 혁신계 정당 활동만 해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남북 협상을 갔다 와서 이승만 정권의 참여를 거부를 하고 네, 10년 동안을 있자고 하니까 네, 협상판이 많은 그 수모와 압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10년 동안을 참고 있다가 마침 또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의 힘에 의해서 4.19 혁명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전개가 되니까 과거에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던 그 세력들이 이제 하나의 정치 전면에 나왔던 거예요. 네. 나뿐 아니라 네, 나와서 만들어진 것이 소위 사회 대중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거기에 참여를 해서 통일사회당까지 것이 갔는데 그때는 말하자면 하나의 그 민족의 양심을 또는 또 약한 계층을 대변한다는 것 등등 해서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까지 했지만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또 역시 열기를 떼우고 새 시대가 벌어졌다고 해서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해서 지금과 같은 열기를 띄웠어요. 열기를 띄워서 그것이 말하자면 사회대중당 또는 통일사회당하고 하나의 긴밀한 그 연계 밑에서 그 운동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하나의 양상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 온건한 가운데 이제 그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했지 무슨 그 극단적인 행동은 없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 그 대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예. 네. 누가 먼저 질문하실까요? 예. 선생님께서는 그 남한과 북한이 지금 분단된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분단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는 2차 대전 후에 전후 처리 문제 하나로서 이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전후 처리 문제로 이루어졌지만은 이것도 가령 우리가 좀 지혜롭게 말이야. 오스트리 사람들은 5개국이 진주해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통일이 됐어요. 우리는 거기서 남쪽엔 남쪽대로의 국론이 분열되고 북쪽하고 남쪽하고의 또 화합이 안 되고 하나는 외세에 의한 영향이 있고 둘째는 국내 이건 민족 내부 문제로서 이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우린 오늘과 같은 분단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어떤 사람 또 질문하죠. 네. 우리는 이제 북한이나 소련 같은 공산 국가들을 공산 국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그네들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칭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를 어떤 차이로 두시는지요? 그건 이제 그 지금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면 서구라파, 즉 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가령 영국을 포함해서 불란서까지도 여기에서 이제 그 소위 사회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당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근거에서 정치를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1950년 후기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는 말하자면 폭력 혁명에 의해 가지고 또는 유물사관에 의해 가지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을 수립한다. 또 자유시장 경제를 부인한다. 이회제도를 부인한다. 등등 이게 이제 공산주의의 특징이라고 하면
사회주의는 그 폭력혁명을 부인하고 이회주의에 이해해야 되고 시장경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자본주의의 결점, 자본주의의 피해를 개혁하는 개혁주의. 그래서 그걸로서 복지사회를 건설한다. 이렇게 간단히 내가 만족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간단히 얘기하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이렇게 다른데 그 사회주의를 가리켜서 사회민주주의라고도 하고 민주적 사회주의라고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질문하세요. 선생님께서는요 사회주의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주의 활동을 하신 분으로서, 그러니까 오늘날 노조의 그 정치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참 좋은 질문했는데 지금 그러한 그 민주적 사회주의 또 사회적 민주주의라고 해도 좋고 이거 하나 그 설당이 있어야 되거든. 그 설당이라는 것이 노동계급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1,000만의 노동자가 있고 조직 노동자가 지금 100만이고 조직에 가입 안 된 사람이 한 1,000만 돼요. 이러면 이건 세계적으로 큰일입니다. 노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고 또 현재 법이 노동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노동법 12조에 노동조합이 정치 활동을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어. 이러기 때문에 혁신정당이 설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의 인테리 지식인 운동밖에 되지 않았다. 누구 한 사람 더 질문하죠. 네. 저기 현 남북한 통일 정책이 그러니까 오로지 거의 그러니까 정권 유지 목적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통일 정책이 또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이제까지 해온 것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통일 정책. 북으로 얘기하면 1970년 11월 달에 북한 노동당 제5차 당대회에 김일성이 지시한 것이 뭐냐면 남북의 통일은 남조선 혁명을 완수한 후에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해서 그 민주주의 정권하고 자기들하고 하면 통일이 된다. 그 인민민주주의 정권이라는 것이 요즘하게 일부에서 얘기하는 민중민주주의 정권이나 같은 거죠. 북한은 그렇게 해서 남한 혁명이라는 건 한가닥 깔아놓고 있어. 또 북한 남쪽은 또 어땠나? 남쪽은 이제까지 독재 정권이 그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한 통일론을 전개 안 했다. 이렇게 나는 본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북한 정권이 다 똑같이 진실한 의미에서 민족을 통일해야 되겠다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남조선 혁명 깔아놓은 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동독과 서독 관계도 그것이 없고 대만과 중공도 그게 없어. 근데 우리나라만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 문제야. 지금 그 젊은이들의 그 말하자면은 질문도 받으시고 답변도 하셨습니다만은 요즘 그 학생 사회에서 주장되고 있는 통일 논의, 그 내용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 요즘 학생 운동을 보는 시각이요. 네. 아주 나는 이 순수한 동기, 네. 또 용기 있는 동기. 네. 전부 내 손자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네. 손자 같은 사람들인데 나 그렇기 때문에 그 순수한 걸 내 알아. 네. 완전히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 용기를 아주 높이 산다 이게. 함부로 이 학생 운동을 용공시라든지 해가지고 매도하는 거는 이거는 옳지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직접 내 손자 같은 사람, 내 아들 같은 사람, 내 동생 같은 사람, 이게 따뜻한 심정으로
그 이해시키고 또 이것을 납득시키고 약간의 과격한 행동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 지성인들인데 그 타이르면 다 알죠. 난 그렇게 봅니다. 학생들의 이러한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정치인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무 모두가 이 정권 획득 차원에서 네. 또 정권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하나 욕심이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옛날 우리들의 선인들은 임금 앞에서 왕조 시대 임금 앞에서 옳은 것을 내가 임금한테 옳은 일을 얘기하면 삼족이 멸하는데도 굴하지 않고 옳은 말을 옳은 대로 임금한테 얘기했다 이게야. 근데 요즘하게 정치인들은 뭐냐 하면 당략 내 대권 앞으로 대권 경쟁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이래가지고 여기 보고 하는 이런 태도는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다. 소신대로 그 학생들이 나쁘면 나쁘다, 좋으면 좋다는 걸 소신대로 학생들한테 지도를 해줘라 이게. 그 사람들의 아들과 동생 같은 사람들 아니요? 지금까지의 그 정부의 태도와는 달리 노태우 대통령은 학생들의 이러한 주장을 대폭 수렴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북 교류에 반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그 좋은 일을 옳은 일을 했다고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만 그렇게 발표할 것이 아니라 그래 실천에 옮겨주기를 난 바라는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과거에 학생운동을 비롯해서 이 혁신계 정당의 정치인으로서 쭉 그 초지일관해 오신 분으로서 누구보다도 학생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혹시 젊은이들에게 부탁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내가 과거에 우리 50년 전이 되겠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광주 학생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당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그 학생 문제가 일어났었어. 했을 때 내가 배우던 교장이 일본 동경대학을 나온 하나의 그 전형적인 자유주의자인데 매일같이 학생들이 자꾸 붙들려가고 잡히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너 이건 나쁘다. 그러지 말아라 하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젊은 시대를 회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시면 이걸 참고해 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그 소위 명치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 후에 문명 개화 운동이 도도하게 흘러내려갔을 때 상하탑 속에 있던 학생들이 한쪽은 상하탑을 박차고 나가서 실제 운동으로 나가는 사람, 한쪽으로는 또 역시 상하탑을 지키는 사람 두 갈래로 나눠졌을 때 자기는 상하탑을 지키는 편에 섰었다. 오늘날의 일본의 이 문명이 여기까지 온 것은 그 상하탑을 지킨 사람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처신하라. 그 말이 그것뿐이야. 뭐 하라 말아 없었고 이제 그런데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할 얘기가 많지.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발전됐다고 하잖아. 발전됐는데 이것이 결국은 교육의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나는 그렇게 봐요. 국내에서 자연과학을 탐구하는 학자들 또는 사회과학을 탐구하는 학자들이 그 수많은 인재들이
이해서 되어진 결과가 오늘날의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국력이다 이렇게 하면 그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은 우리는 큰 민족의 재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학생운동도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까지는 넘어서는 것은 삼가하고 그 다음 문제는 또 기성세대들에게 맡기고 상아탑으로 돌아가는 것을 나는 옳다고 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아이고 이제 다 늙어서 역시 후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후진들을 위한 일을 하는 거죠. 예.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후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난 지금 해방 3년사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이 해방 3년사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었다. 그래서 해방 3년사를 재평가하고 여기서 막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고 그러면은 너라든가 나라든가 뭐 이렇게 갈라서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잘 직시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소망과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때를 맞이해서 최초의 남북 협상을 하시고 오신 바 있는 그 원로 정치인이신 송남원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